체이스 콜먼 타이거의 후예, 월스트리트를 정복하다. 당신은 지금부터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가장 빛나며 가장 처절하게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체이스 콜먼. 26세에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40대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으며 한 해에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재와 광기, 성공과 실패, 그리고 끝없는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황금 숟가락 그러나 다른 길. 1975년 미국 동부의 유서 깊은 명문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이스 콜먼 3세. 그의 집안은 대대로 금융과 사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상류층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황금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는 그저 가문의 부를 물려받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체이스 콜먼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경쟁심과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체이스는 스포츠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라크로스라는 스포츠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이 스포츠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학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라크로스는 빠른 판단력, 팀워크, 그리고 순간적인 결단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훗날 체이스 콜먼이 투자의 세계에서 보여준 특성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죠. 그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거쳐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윌리엄스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최고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 하나로 소규모 정예 교육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까다로운 입학 기준을 자랑하는 곳이죠. 대학 시절 체이스 콜먼은 여전히 라크로스 선수로 활약하면서도 경제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종종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체이스 콜먼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월스트리트를 정복할 전설적인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장 호랑이를 만나다. 1997년 대학을 졸업한 체이스 콜먼은 월스트리트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고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죠.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있었지만 체이스 콜먼은 한 곳에 눈을 돌립니다. 바로 줄리안 로버트슨이 이끄는 타이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 이 이름을 모르고는 헤지펀드의 역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투자자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별명은 호랑이, 그래서 그의 회사 이름도 타이거 매니지먼트였죠. 줄리안 로버트슨의 투자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롱숏 전략의 대가였죠.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영진을 직접 만나고 산업의 흐름을 읽고 경쟁사를 분석했습니다. 체이스 콜먼은 어떻게든 이 전설적인 투자자 밑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합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로 입사한 것이죠. 당시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2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헤지펀드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체이스 콜먼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스승에게서 투자의 본질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의 시간은 체이스 콜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부하 직원들에게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다. 최고의 경영자를 찾아라. 그들이 이끄는 회사에 투자하라. 숫자는 과거를 보여주지만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 체이스 콜먼은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훗날 그가 페이스북, 링크드인,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장 타이거의 몰락, 새끼 호랑이의 탄생. 1999년 세상은 밀레니엄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기술주들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주가가 2배, 3배로 뛰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줄리안 로버트스는 이 광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주들이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이들을 공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수익도 없고 비즈니스 모델도 불명확한 회사들의 주가가 수백 배로 뛰어오르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케인스의 명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기술주는 계속 올랐고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빼기 시작했고 한때 220억 달러에 달했던 운용 자산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00년 3월 줄리안 로버트스는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문을 닫겠다고 선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펀드를 닫은 바로 그 시점이 닷컴 버블의 정점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나스닥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가 공매도했던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의 판단은 옳았던 것입니다. 다만 타이밍이 조금 빨랐을 뿐이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스는 자신의 제자들, 즉 타이거 커브라 불리는 이들에게 투자금을 제공하며 독립을 도왔습니다. 체이스 콜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01년 26세의 체이스 콜먼은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스승에 대한 존경을 담아 타이거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고 자신의 글로벌한 투자 비전을 담아 글로벌을 덧붙였습니다.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고작 2,500만 달러. 대형 헤지펀드들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죠. 하지만 체이스 콜먼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투자 철학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투자자들이 외면하던 곳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4장 기술의 미래에 베팅하다. 2001년 체이스 콜먼이 타이거 글로벌을 시작했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파산했고 투자자들은 기술주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인터넷은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고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체이스 콜먼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닷컴 버블의 붕괴가 인터넷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블 시기에는 아이디어만 있고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난무했지만 그 잔해 속에서 진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미래를 지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체이스 콜먼의 투자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라. 둘째, 그 변화를 이끌 최고의 기업을 찾아라. 셋째, 그 기업의 경영자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인지 확인하라. 넷째,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베팅하라. 특히 그는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화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한 대는 쓸모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전화기를 가지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이스 콜먼은 이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의 거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더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비전은 처음에는 많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기술주에 투자한다고? 지금? 정신이 나갔군. 하지만 체이스 콜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믿었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5장 페이스북 세기의 투자. 2005년 실리콘밸리에서는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서비스의 이름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수익이 거의 없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겨우 21살의 청년이었고 회사는 대학생들의 놀이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이스 콜먼은 달랐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찾던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있으니 나도 페이스북에 가입해야 했고 내가 가입하니 또 다른 친구들이 가입했습니다. 둘째, 뛰어난 사용자 참여도.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페이스북에 접속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크 저커버그라는 비범한 창업자. 체이스 콜먼은 마크 저커버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커버그는 단순히 똑똑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집요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체이스 콜먼은 페이스북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을.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수익도 없는 회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다니 미친 짓이라고요. 하지만 체이스 콜먼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2년 상장 당시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이후로도 계속 성장하여 현재 메타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체이스 콜먼의 페이스북 투자는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한 건의 투자만으로도 그는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장 글로벌 사냥꾼. 페이스북의 성공 이후 체이스 콜먼의 시야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가 특히 주목한 곳은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수억 명의 인구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있었고 인터넷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을 경계했습니다. 공산당 정권,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언어와 문화의 장벽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체이스 콜먼은 이런 어려움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기업들을 만나고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징둥닷컴, 즉 JD.com을 발견합니다. 당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알리바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리바바가 유일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체이스 콜먼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JD.com의 창업자 류창둥은 품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제3자 판매자들의 장터 역할을 한다면 JD.com은 직접 물건을 매입하고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여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제공했습니다. 체이스 콜먼은 이 차별화된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JD.com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결과는 또 한 번의 대성공이었습니다. JD.com은 이후 중국 제2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했고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이스 콜먼은 인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플립카트에 투자했습니다.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에 그는 과감하게 베팅한 것입니다. 플립카트는 이후 인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했고 2018년 월마트에 160억 달러에 인수되면서 타이거 글로벌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링크드인, 스포티파이, 우버. 체이스 콜먼의 포트폴리오는 21세기를 정의하는 기업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체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7장 정점 그리고 기록. 2020년 체이스 콜먼과 타이거 글로벌은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해를 보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었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급격하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스트리밍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화상회의로 일하고 디지털 결제로 돈을 보냈습니다. 체이스 콜먼이 수년간 투자해온 모든 트렌드가 동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타이거 글로벌의 수익률은 하늘을 뚫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타이거 글로벌의 주력 펀드는 4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1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에 해당했습니다. 체이스 콜먼 개인의 자산도 급증했습니다. 포브스는 그의 순자산을 약 100억 달러로 추정했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헤지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언론은 그를 밀레니얼 세대의 워렌 버핏, 기술주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은 타이거 글로벌의 투자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타이거가 투자한다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한다는 공식이 생겨난 것이죠. 체이스 콜먼의 투자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그는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일반적인 벤처 캐피털이 수백만 달러 단위로 투자할 때 타이거 글로벌은 수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도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다른 투자사들이 몇 달에 걸쳐 실사를 진행할 때 타이거 글로벌은 몇 주, 때로는 며칠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속도와 과감함은 타이거 글로벌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최고의 스타트업들은 타이거의 빠른 의사결정과 관대한 투자 조건에 매료되었습니다. 2021년 타이거 글로벌은 무려 33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체이스 콜먼은 투자의 정점에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끝없는 성공만이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높이 오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8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2021년 말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정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풀었던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은 성장주에게 치명적입니다. 성장주의 가치는 미래의 이익에 기반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많이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죠. 2022년 기술주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고점에서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글로벌의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고성장 기술주들, 특히 수익성 없이 성장에만 집중하던 기업들은 50%, 60%, 심지어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1년에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돈을 투자하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업 가치는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했는데 그 숫자마저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의 2022년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력 펀드는 50%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가 증발한 것입니다. 체이스 콜먼 개인의 자산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과감했다, 기본기를 무시했다, 버블에 올라탔다. 2020년에 그를 천재라고 불렀던 언론들은 이제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체이스 콜먼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가 다시 떠올린 것은 스승 줄리안 로버트슨의 이야기였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도 닷컴 버블 시기에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펀드를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결국 옳았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죠.
체이스 콜먼은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의 편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9장 불멸의 교훈. 체이스 콜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위대한 투자자도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체이스 콜먼은 틀림없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도 2022년의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에서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체이스 콜먼의 가장 위대한 투자들은 모두 장기적인 비전에 기반했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투자할 때, 중국의 JD.com에 투자할 때 단기적인 시장 상황은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년, 10년 후의 미래를 보았고 그 비전에 충실했습니다. 셋째, 확신과 겸손 사이의 균형입니다. 체이스 콜먼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시장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넷째,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에게서 배운 이 철학은 체이스 콜먼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나 트렌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류창둥, 다니엘 에크. 그가 투자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범한 창업자가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체이스 콜먼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새로운 시장을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성공은 천재성보다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체이스 콜먼이 오늘날의 그가 된 데에는 줄리안 로버트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좋은 스승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체이스 콜먼은 그런 스승을 만났고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에필로그, 호랑이는 다시 달린다. 2024년 현재 체이스 콜먼과 타이거 글로벌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2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이거 글로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이스 콜먼은 또다시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어떤 기업이 이 변화를 이끌지 그는 이미 깊이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9세의 체이스 콜먼에게는 아직 수십 년의 투자 경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체이스 콜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호랑이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이니까요. 호랑이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를 입어도 다시 달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체이스 콜먼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략과 철학의 중요성을, 인생의 도전을 앞둔 분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비전의 힘을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체이스 콜먼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에 투자하라. 최고의 사람들을 믿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감사합니다.